안녕하세요. 역사의 탄식 봐도 모르고의 김영훈입니다. 오늘부터 당분간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우리 민족과 이슬람 사회가 어떤 교류를 하였는지를 살피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 코리아로 알려진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모두가 알고 계시다시피 고려시대 때 이슬람 아랍 상인들이 많이 진출하여 고려를 꼬레아라고 부른 것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이슬람 상인들은 로마와 전 세계에 고려를 꼬레아라고 소개하였는데 이것이 영어로 코리아로 정착하여 지금 현재 온 세계 코리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슬람 사회와 우리나라는 고려시대 이전에는 아무런 교류가 없었다는 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와 분명히 교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슬람 아랍 상인들은 온 세계를 발판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슬람은 아랍 반도에서 태동하여 630년에 아랍 반도를 통일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100년이 채 못 되어 인도에서부터 북아프리카, 유럽의 스페인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영토를 정복하여 이슬람 아랍 제국을 건설하였습니다. 이슬람을 창시한 무함마드를 비롯하여 이슬람교의 많은 지도자들은 대부분 무역을 하는 상인들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아랍 상인들은 이런 정신으로 아랍 제국뿐 아니라 동아시아까지 진출하여 많은 무역을 하였습니다. 이들이 중국의 당나라와 무역을 할 때에는 실크로드라고 알려진 육상 경로를 통하여서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후에는 배를 타고 해상으로 활동하며 해상 무역이 많이 성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중국 동남부에는 페르시아계 아랍 상인들이 많이 집단으로 거주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신라까지도 교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 신라의 고대 왕릉에서는 로마에서 사용되던 유리장과 십자가가 출토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신라와 로마가 직접 교육을 했다는 것인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 아랍 상인들을 통해서 로마의 물건들이 신라에 공급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라의 물건들이 로마에 공급되기도 했습니다. 또 당시 세계 최고로 알려진 페르시아산 카페트도 신라에 공급되었습니다. 그래서 826년부터 836년까지 신라의 왕으로 재위했던 흥덕왕 때에는 이 서역에서 만들어진 물건들을 사치품으로 규정하여 이 서역 물건들을 아무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사용 금지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명령이 내려질 정도로 신라 사회에서는 귀족을 중심으로 로마와 페르시아, 서역의 많은 물건들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물건들은 당시 동북아시아의 해상무역을 장악하고 있던 장보고의 철저한 관리하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846년에 장보고가 암살을 당함으로 아랍 상인들이 직접 신라에 진출하였습니다. 직접 아랍 상인들이 신라에 진출했다는 기록이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아랍의 고문헌에는 나타납니다. 846년에 발간된 아랍의 고문헌 왕국과 도로 총남에는 아랍 상인들이 신라에 직접 진출했다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랍의 고문헌에는 신라를 발음 그대로 신라라고 표기하고 또 그들의 표기 방식대로 바신라라고도 하는 등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 아랍 고문은 왕국과 도로 총남에 나타난 신라에 대한 내용을 살핍니다. 중국의 동쪽 한수의 맞은편에 신라라는 나라가 있다. 산이 많고 왕이 많은 나라이다. 그곳에는 금이 많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물품으로는 비단, 껌, 사양, 범포, 육개 등이 있다. 신라로 진출한 무슬림들은 자연 환경의 쾌적함 때문에 영구 정착하여 떠날 줄을 모른다. 카즈위니와 바쿠이 같은 학자는 신라의 쾌적한 자연 환경에 대해 극찬하고 있으며 심지어 이븐 사이드나 아불 피다 같은 학자들의 책에서는 신라를 동양의 유토피아로 묘사되고 있다. 중국의 마지막 나라인 신라는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다.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 완벽한 위생 조건으로 인해 그곳 사람들은 질병을 모르고 건강하다. 집집마다 호박 향내가 가득하고 아무리 불치의 병에 걸려도 신라에 오기만 하면 씻은 듯이 나아버린다. 신라를 유토피아로 생각했다니 상당히 놀랍지 않습니까? 신라를 유토피아로 생각한 아랍 상인들이 신라에 많이 왔을 것이라는 것은 상상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는 초용설화를 중심으로 아랍 상인들의 신라 진출에 대해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879년에 신라의 왕 흥강왕은 경주를 떠나 울산으로 순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흥강왕은 이 울산에서 춤추고 있는 초용을 만났습니다. 이 초용이 누구인지에 대해 여러 가지 설이 많습니다. 동해바다의 용왕 아들이라는 설도 있고 또 신라 화랑도의 무속 집단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초용의 얼굴에 대한 기록을 보면은 신목고비한 얼굴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 신목고비한 얼굴이란 것은 눈이 깊고 코가 크다는 뜻이니 이는 전통적인 우리 한국 사람의 얼굴이 아니고 서역인의 얼굴을 나타내는 듯 합니다. 그래서 악학계범에 실린 초용의 얼굴 모습은 흑백이지만은 전통적인 한국인과는 조금 다릅니다. UBC 방송국에서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종합하여 초용의 얼굴을 만화로 칼라로 그린 것이 있는데 이 그림에는 초용의 얼굴이 확실히 외국인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UBC 방송국이 모든 자료들을 검토하여 만든 만화 그림입니다. 그런데 초용이 울산에 나타나기 3년 전인 876년에 중국 산동 반도에서 황소의 난이 발생했습니다. 황소는 소금 장수였는데 중국 당나라의 중앙 관리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으로 산동 반도에서 난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 황소의 난은 해안을 따라 동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중국의 동남부에 많이 집단 거주하고 있던 페르시아계 아랍 상인들이 집단 학살당하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학살된 사람들이 12만 명이 넘는다고 주장하는 이슬람 학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살을 피해서 페르시아계 아랍 상인들이 해안을 떠나 중국 내륙 깊숙이 들어가 아예 중국 성을 마시로 하나 만들어 집단 거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중국의 소수 민족인 회족의 출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마시성을 만든 이유는 이슬람교에서 무함마드, 마흐무드, 마호메트, 마수드 등 마자가 등하는 것이 이름에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마시성을 본따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 외에 또 일부는 아예 동남아시아로 피신하여 황소의 난을 피했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일부가 또 아랍 상인들에게 유토피아로 널리 알려진 신라로 왔다는 것입니다. 울산에서 초용을 만난 흥강왕은 이 초용을 데리고 경주로 갔는데 경주에서 신라 여자와 결혼시켜 신라에 정착해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초용에게 아주 높은 벼슬을 주었는데 이 벼슬은 진골이나 육두품이 아니면 오를 수 없는 상당히 높은 벼슬이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흥강왕은 초용의 신라 정착에 정성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흥강왕은 무속신앙에 대해
아주 깊은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천연두가 상당히 골치 아픈 전염병이었는데 이 천연두와 여러 가지 나쁜 것들을 채취하는데 초용을 활용하게 되었다니 놀랍지 않습니까? 초용 설화에서는 역신이 초용의 아내를 범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초용은 이에 대해서 아주 덤덤하게 초월한 태도를 취하여 이 역신이 오히려 초용에게 감복하여 초용의 아내에게서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용의 아내는 회복이 될 수 있었고 이 역신이 떠나면서 다시는 초용에게 오지 않겠다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초용의 얼굴 그림이 그려져 붙어진 집에도 얼씬거리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용의 얼굴 그림이 부적처럼 집에 붙어 사용되는 경우가 있었고 초용이 노래하며 춤췄다는 그것을 따라서 역신을 물리치는데 활용했다고 합니다. 초용이 실존 인물이라면 페르시아계 아랍 상인일 것으로 많은 역사학자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우란의 신을 믿는 이 아랍 상인이 역신을 물리치는 초용 설화에 활용되었다니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초용 설화를 바탕으로 오늘날 울산에서 해마다 초용 문화제가 열리고 있으니 이 또한 놀랍지 않습니까? 아랍의 고문어는 약 200만 건이 된다고 하는데 이 200만 건 가운데에서 지금 현재 신라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것은 약 20여 종입니다. 그런데 이 아랍의 고문헌들에 대한 연구와 조사가 더 자세하게 깊게 이루어진다면 아랍과 신라와의 관계가 더 많이 밝혀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랍 상인들과 신라 사이에는 상당히 많은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교류가 더 활발했더라면 오늘날 우리나라가 코리아가 아닌 신라로 온 세계에 알려졌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니 상당히 흥미롭지 않습니까? 다음 주 이 시간에는 페르시아의 왕자가 신라에 망명하여 신라의 공주와 결혼을 한 사랑 이야기, 페르시아의 대수사시 쿠시나메에 대하여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 많이 누리세요.